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 창쌤입니다. 오늘 배울 수업은 교재 앞에 보시면 국어 개념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실까봐 그리고 오늘은 1월 1일이죠. 신정 2021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보너스 강의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습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볼 건 시입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자죠. 이 화자라고 하는 건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한대요. 결국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화자다. 그럼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말하는 주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중심 대상이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인 시적 대상이라고 알고 계셔도 돼요. 결국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중심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재, 인물,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 반드시 대상이니까 사람이다 또는 사물이다 고정적으로 보실 순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인이 화자야?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항상 같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이니까 구분 지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탕군가라고 예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내라고 대놓고 화자가 나와 있으니까 화자가 누군지 알 거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가난이니까 가난이 중심 대상이다. 그래서 항상 화자가 먼저 나오고 대상이 나온다. 대상이 먼저 나오고 화자가 나온다. 순서 상관없고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는 게 화자와 중심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자가 시에 어떻게 드러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표면적 화자, 작품 속에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나를 찾으시거나 우리를 찾으시면 돼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화자와 중심 대상의 관계나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이라는 키워드만 외울까봐 비교적 직접적이다. 그럼 어떤 거랑 비교할 거냐면 아래 나와 있는 이면적 화자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직접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거꾸로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이라고 말하는데,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은 위에서 봤던 나라고 하는 글자와 우리라고 하는 글자, 이 두 개가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시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경우다. 드러나지 않는 시적 화자에 대해 추측할 때는 중심 대상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그럼 결국 중심 대상을 파악하다 보면 화자를 파악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자가 시에 드러나는 방식, 오른쪽에 핵심 꿀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 그러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화자를 가리키는 말도 화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화자가 아무리 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지만 화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대상에 초점을 맞추세요. 중심 대상에. 그래서 화자가 반드시 있다 또는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찾아야지가 아니라, 화자를 찾기가 애매할 경우에는 화자는 건너뛰시고 중심 대상을 바탕으로 시에서 말하는 내용을 파악하시면 하나의 작품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거고, 아래 정답 및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꼭 풀어보십시오. 어렵지 않고 기본이 잡혀야 모의고사가 분석이 되고, 모의고사가 분석이 돼야 수능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
화자가 아까 봤던 것처럼 화자는 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화자가 느끼는 정서나 화자가 느끼는 태도에 대해서 꼼꼼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정서라고 하는 건 감정이다. 크게 어렵지 않겠죠. 태도라고 하는 건 자세다. 근데 상황과 정서에 대응하는 자세가 태도니까 태도를 파악하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서인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건 감정이고 태도는 자세다. 1대1로 매칭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비교적 용어 정리는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잠깐 이거 예시 하나 볼까요?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야.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봤다. 가엾은 그림자. 얘들아, 그림자가 가엾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림자는 어두운데 그림자가 불쌍할 순 없잖아요.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구나. 즉 그림자 말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외로움이 되겠죠. 혼자 살고 있으니까,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안을 환하게 비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자 바람이 될 거고, 소망이자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응하는 자세가 되겠죠.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임 계신 창안에 환하게 비춰드리면서 임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니 태도 또는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래 보시면 상황에 따른 정서와 태도라고 나오는데, 만족스럽거나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뭐 안빈낙도, 자연친화, 물화일체. 지금 봤던 것 중에 뭐 세 가지는 상충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뭐 조선 전기가사의 특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반면에 이거 예시야, 예시. 상충곡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두 번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문제적 상황이 나올 수도 있대요. 이럴 땐 뭐 비판, 냉소, 비관, 괴리, 체념, 운명론적 수용, 뭐 낙관, 반대말, 의지, 반대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비관이라는 말, 냉소, 체념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맨날 까먹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단어들이 되는데 여기서 정확히 잡고 계시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 자주 나오는 거 자조. 자조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비웃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자조라고 할 거야. 그럼 자조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비웃는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문제적인 상황이 되겠죠. 아래 내려가서 볼게요. 대상이 부재한데요. 부재는 없다가 되겠죠. 없을 때는 상실감과 예상감 느끼겠죠. 뭐 어렵지 않죠? 화자가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본다, 또는 화자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시선이 내부로 향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반성과 성찰, 반성보다 조금 깊고 심도 있게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성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다라고 가지 마시고 반성보다는 성찰이 조금 더 큰 범주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문제 나와 있고요. 문제는 보시면 되겠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정서 표현 방법.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할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정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직접 제시라고 설명할 거고, 간접적으로 말한다니까 당연히 간접 제시가 되겠죠.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단적. 크게 적어 드릴게요. 글씨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직접 말한다. 무언가를 통해서 느껴지게 하면 간접적이다.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거, 뭐 한숨이라고 하는 거,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 반면에 비교해보자. 부평초 홀로의 뿌리가 없어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존재. 홀로라고 하는 글자를 바탕으로, 그리고 두둥실 떠도는 신세라고 말하니 우리는
아, 외롭겠구나, 처량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위에 나와 있는 한숨과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걸 간접 제시,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고요. 이어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뭐 상층곡에도 나왔고 만분가에도 나왔던 작품인데요. 화자의 감정을 다른 감정에 이입하는 거야. 마치 대상이 느끼는 감정을 화자가 느끼는 것처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 잘 봐. 그러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봤던 감정이입이 될 거야. 그러면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라고 하는 건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감정이입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면 감정이입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에서 나머지 빈 공간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들어가겠죠. 근데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불일치하는데 어떻게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냐가 관건일 거야.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날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나는 헤어진 상태고 커플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들의 감정은 일치하지 않을 거야. 근데 커플들을 보고 나의 외로움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행복한 감정이 아니지만 결국 나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감정이입을 포함한다. 이 관계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 갈게요. 대상과의 거리, 어조.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가운데 있으면 대상이나 상황,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거리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거리감이 가까운 경우가 있고 거리감이 먼 경우가 있는데 좋아하면 가까워요. 또는 좋아하진 않지만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반면에 거리감이 멀다라고 하는 건 싫어하면 멀어요. 상식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교우관계를 맺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좋아. 그럼 거리감이 가까워요. 하지만 어떤 친구가 나대고 너무 띠껍고 짜증나. 그럼 거리를 두겠죠. 그 상황을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감이 가깝다, 뭐 멀다,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떻게 판단할 거야, 거리감을. 그럼 잘 보세요. 거리감을 판단할 때 기준점은 이거야. 시적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긍정적이면 가까워. 부정적이면 멀어. 됐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친밀감도 안 느끼고, 그럼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감정이죠. 긍정적인 감정도 없고 미움,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 절제되었다고 한다. 이런 것을 감정절제라고 설명을 해요. 감정절제. 감정절제. 화자의 어조 가겠습니다. 화자의 어조라고 하는 건 화자의 상황과 태도가 드러나는 특징적인 말투를 어조라고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화자의 어조는 화자의 상황과 태도가 드러나는 특징적인 말투를 화자의 어조라고 해요. 그래서 어조는 단순하게 목소리.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행복하면 목소리가 밝을 거고요. 우울하면 목소리가 어둡겠죠. 됐어요? 그럼 결국 좀 예찬적이고 사랑이나 애정을 드러내는 작품은 화자의 어조가 굉장히 밝게 나올 거고, 반면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화자의 어조가 뭐 슬프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밝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뭐 그 부분은 다양할 테니까 작품별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조는 항상 일관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유지될 수도 있어. 근데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변화하면 어조도 변한다.
결국 어조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태도와 정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조가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왜 어조가 중요하냐? 기능이 중요하겠죠? 어조를 통해서 분위기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까 말했죠? 긍정적인 분위기면 어조가 밝을 거고 부정적인 분위기면 어조가 어둡겠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 짐작 가능. 또한 어조를 통해서 화자가 강조하는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도 있다. 까지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 문제 나와 있네요. 금방금방 풀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를 좀 갖고 와서 응용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꼭 푸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어조는요. 독백체가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다. 대화체가 있다. 근데 잘 봐. 헷갈리는 거.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체는 미묘하게 달라요.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체야. 우리 대화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일반적으로 사회나 이제 언매를 공부하신 분들 했던 것처럼 화자가 있어. 그럼 청자가 있어. 화자가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말을 하는 건 대화라고 하지 않아. 청자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해줘야 우리가 대화라고 인정을 하거든. 근데 위에 보세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방금 봤던 그래프 똑같이 그리면 화자만 주구절절 구구절절 청자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하지만 화자가 말한 것을 듣고 청자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걸 대화체라고 한다. 뭐 독백은 쉬울 테니까요. 오른쪽 잠깐 볼까? 나룻배어 행인 이거 할게. 당신 듣는 청자죠. 나 화자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나오죠. 오른쪽 볼게요. 이 시의 화자는 나이고 청자는 당신이다. 하지만 청자는 화자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대화 상대가 없어도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심심할 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심심할 때 대화 상대가 없어도 혼자 말 떠들겠죠. 인형 같은 거 세워놓고. 좀 어렸을 때. 지금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인형 같은 거 세워놓고 너의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렬이야. 창렬아 밥 먹었니? 라고 하면서 막 놀기도 하잖아요. 조금 유치하고 좀 어이없어 보이겠지만 그런 경우도 존재하니까요. 넘어가서 볼게요. 영탄법, 영탄적 어조, 감탄의 형식, 감탄사, 감정을 드러낸다. 많이 봤던 거. 담담하다, 감정 절제. 단정적, 단호하다, 딱 잘라 판단, 분명한 결정.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확신에 찬 어조라고도 불러요. 확신에 찬 어조. 그래서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면 딱 잘라 판단하거나 분명한 결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의지적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지적이다. 명령적 어조 마찬가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니까 의지적이겠죠? 의지적이다. 애상적, 슬퍼요. 격정적, 격렬하게 감정이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격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위에서 봤던 담담하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 되겠죠? 됐죠? 뭐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말과 담담한 어조라고 하는 것도 대조를 이룰 수 있고요. 마찬가지 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표현 방법 가겠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법.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비유와 상징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거 우리 많이 봤던 거지 얘들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원관념이라고 할 거야. 혼잣말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대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갈게요.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키워드 빗대어. 됐어요?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설명하는데 필기하기 귀찮으신 분 여기 보세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됐죠? 여러가지 비유법, 직유법 나왔고 은유법 나왔고 연결어를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은유법, 연결어를 연결하지 않는다. 연결어로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A는 B다의 형식으로
동일한 것처럼 나타낸다. 그래서 항상 A는 B다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연결어가 나오지 않고 두 가지 대상이 같은 것처럼 보이면 이런 것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봐봐, 은유법은 보조관념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결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대상이 나왔을 때 어떠한 대상을 동일한 것처럼 표현한다 라고 느껴지면 은유법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는이나 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연결어는 여기 나와 있는 연결어야. 처럼, 같이, 듯이. 그 다음 갈게요. 의인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의인법. 인격적 요소 부여, 사람처럼. 화류법,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가장 헷갈리시는데 얘들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화류법이 큰 범위고요. 사람도 생물이니까, 생명이니까. 의인법이 조그만 범위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도 느끼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 추상적인 것을 또는 본래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를 제시하려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다. 비유와 상징의 비교. 상징은 비유와 달리 상징은 두 대상 간 공통성을 바탕에 두지 않고 1번 원관념과 보조관념만 제시. 됐어요? 그런데 상징은 보조관념은 항상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게 보조관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박스예요. 비유와 상징의 비교.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비유와 상징이 나왔을 때 같은 것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같은 것을 치부하시면 안 돼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1:1 대응이고요.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대1이라고 난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원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1:다요. 거꾸로. 비유, 유사한 속성, 성격이 유사해야 돼. 하지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성 또는 유사성이 없어도 돼요. 작품의 일부분이 시어나 쉽게 사용되지만 상징은요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대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의 구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어 넘어가서 볼게요. 문제 나오고. 운율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 중요하고요.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복이라고 하는 것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결국 규칙성이 확보되면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요. 리듬감. 얘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음악성이라고도 하죠. 음악성. 운율의 종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 외형. 내재율은요 일정한 규칙이 없어요. 자유롭게 생겨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운율이에요. 반면에 외형률은 정형시에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요. 그럼 규칙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시와 외형률이죠. 내재율은 현대시 80% 이상이면 전부 다 내재율이에요. 외형률은 고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시 중에서 외형률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무조건 나와요. 특이하니까. 왜냐면 현대시는 80% 이상 외형률인데 현대시 중에 외형률을 가지고 있는 작품은 무조건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음보와 음보와 음수에서 음수는 글자 수, 음보는 사람이 한번 호흡할 때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가 음보예요. 그래서 음보라고 하는 건 항상 말합니다. 띄어쓰기 단위가 음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말은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데 음보는 단어 단위로 끊어 읽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같다라고 보면 안 돼요. 구분하세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건 의성어와 의태어, 유성음이라고 하는 건 울림소리, 마누라야라고도 하고 미나리야라고도 하죠. 동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소리에 음운과 음절을 반복한다. 통사구조, 같은 말 문장구조를 반복하는 거, 얘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로 대꾸법이라고 하죠. 대꾸법을 사용해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아까 봤던 음보와 음수 반복되니까 후렴구 반복 마찬가지. 수사법이라고 하는 말 자주 물어보십니다. 같은 말 표현법이요. 표현법. 수사법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말했던 거 똑같이 반복해 줄게. 그냥 표현법 또는 표현 방법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수사법이라고 나와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게. 강조하기라고 하는 수사법이 있는데 여긴 뭐가 들어가냐면 인상 깊고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강조하기라고 해요. 반복이나 영탄. 영탄은 앞에서 봤던 거라서 설명 안 할 거고, 반복도 2번 이상 나온 반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구태여 설명하진 않을게요. 또 보자. 문제 보고. 그 다음 서리법도 강조하기. 의문의 형식은 의문의 형식이야.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고 해서 답정너.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쇄. 앞 구절의 시어를 다음 구절에 연결해서 이어나간다. 과장.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한다. 열거나 연달아 늘어놓는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연쇄와 열거나열을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잘 봐. 연쇄는 앞 구절의 시어를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라고 전개되죠. 그러면 연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앞 구절의 시어인 빨개를 한 번 더 다음 구절에 연결하고, 사과는 맛있어의 사과를 다음 구절에 연결하고, 이런 게 연쇄고요. 열거라고 하는 건 뭐 성수, 보성, 장충, 금호, 성동, 덕성,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고등학교의 이름을 단순하게 줄 세우는 것을 열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잘 봐. 열거라고,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열거는 유사한 속성의 식구를 3 이상 늘어놓을 때, 같은 식구를 늘어놓으면 반복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거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뭐 덕성, 성수, 보성, 뭐 장충, 뭐 오산, 이렇게 말하면 열거. 근데 덕성 이렇게 말하면 반복. 구분하세요. 2번째입니다. 강조하기를 봤다면 변화주기. 변화시키면 당연히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은 없어질 거고 생동감과 개성이 살리겠죠.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도치법, 어순 바꾼다, 순서 바꾼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갈게. 생략이라고 하는 건 압축한다. 반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의 의미를 반대로 표현한다가 되겠죠. 역설.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반어와의 차이점. 반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뜻과 속에 담긴 의도가 반대로 표현되는 거고요. 반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자체에 모순은 없어요.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지만 역설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 자체가 모순된다고. 그런데 그 속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뭐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기타 등등등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보고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비교와 대조와 대비 볼게요. 비교라고 하는 건 견주다, 선명히 표현하다. 잘 봐. 비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두 사물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대조와 달리 공통점에 표현된 수사법이다. 그러면 결국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다. 우리가 보고 있는 비교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다. 뭐 어렵지 않겠죠?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 갈게요. 대조라고 하는 건 차이점. 주제를 강조하거나 이미지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반대되거나 다른 낱말을 드러낸다. 대비. 대조와 유사하지만 두 가지 차이를 밝히기 위해 서로 맞대어 비교한다. 갈게요. 대비는 비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대조처럼 대립되는 속성만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이게 좀 확대해석일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 적용시켜 보시면 비교와 대조를 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걸 대비라고 해도 좀 의미상으로는 맞물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대비의 종류에는 공간의 대비가 있다. 공간의 속성이 상반된다. 어렵지 않죠? 이상과 현실의 대비. 소망하는 이상과 현실이 실현되지 않을 때. 색채 대비 어렵지 않을 거고 인간과 자연의 대비, 뭐 속세와 자연이 되겠죠. 시어의 대비, 명암의 대비, 과거와 현재와의 대비. 뭐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넘어가서 고전 시가의 표현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겠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근데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관습적이다. 관습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약속을 맺은 것처럼 한 가지 의미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관습적 의미라고 설명을 해요. 갈게. 매화와 국화는 지조절개, 소나무, 대나무는 충정절개, 지조, 선비정신, 하늘, 별은 뭐 희망 이런 것들, 해달도 마찬가지, 바위도 이런 거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부정적인 건 구름과 바람은 뭐 실현, 변절, 간신배, 눈설이 아까 봤던 거죠. 전 시간에 어디서 봤냐면 그 만분가의 서리 같은 거 나오면 부정적이라고 했잖아. 실현. 근데 특이한 거. 이 중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기 때문에 순결한 포용, 정화 등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한 가지로만 일어나 해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까마귀, 변절, 간신배, 어둠,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부정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세요. 시어의 의미 파악. 시어의 의미는 해당 시 안에서 시적 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 파악해야 된다.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관습적 상징어의 사용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세우는 데 활용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맥락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된다.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어서 내려가겠습니다. 한자, 성어, 한자어, 고사의 사용 및 인용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빈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드렸던 EBS 어휘에도 나오는 거랑 겹칠 거야. 결국 고전은 어휘 싸움이야. 고전은 어휘 싸움. 그래서 어휘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어휘적인 측면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문제 푸시면 되고 시의 전개 갈게요. 이제 주황색 가야지. 갈게. 시상이라고 하는 건 시에 담겨있는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상이라고 해요. 매번 시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전개 과정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일정한 질서에 의해 한 편의 시로 조직해 나가는 과정을 시상 전개 과정이라고 해요.
아래 나와 있는 뭐 유발, 확산, 집약, 전환, 마무리는 단어의 뜻, 개념 정리하세요. 모의고사 같은데 자주 나오지 내신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 수준이나 배경 지식 쌓기 위해서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상전개 과정 중 첫 번째 방법은 기승전결이 있다. 이거는 어디서 자주 나오는 거냐면 한시요. 한시의 전형적인 시상 전개 방식. 여기 나오는 이 한시라고 하는 건 한자로 쓰여진 시를 한시라고 하는 거야. 한글로 쓰여진 시는 그냥 시예요. 한시는 한자로 쓰여진 시. 두 번째 시간의 흐름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으로 작품을 시상전개하면 통일성과 조화미도 얻을 수 있대요. 독특하네요. 알고 계시면 좋은 거.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항상 과현미로만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면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현미,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죠. 얘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설명하죠. 추보식 구성.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역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순행적 구성. 과거 해상은 뭔지 아시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계절의 흐름과 순환, 계절의 흐름이 계절 단위로 이어진다. 얘도 마찬가지 위에서 봤던 순행적 구성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시상전개만 또 나옵니다. 공간의 이동.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상 전개한대요. 근데 공간을 이동하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시선의 이동도 나와요. 왜냐하면 공간을 이동했으면 화자가 바라보는 환경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이 좀 맞물릴 거고 공간이나 장면의 변화에 따라 시상 전개. 주로 기행가사, 여정서술. 선경후정이라고 나오죠.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글자가 앞에 나와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경이나 사물을 묘사. 여기서 말하는 풍경이나 사물이라고 하는 게 경이에요. 그 후에 대놓고 여기 후라고 나오죠. 그 대상과 경치를 통해 얻게 된 화자의 정서를 제시한다. 여기서 나오는 정서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 썼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라고 하는 게 후정에서 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수미상관 갈게요. 수미상관은 처음과 마지막이 형태적이나 의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중간은 안 돼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선의 이동이 따로 나오죠.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동하기도 한다. 초점이라고 하는 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집중.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이어서 볼까요? 그럼 시선 이동은 멀리서 가깝게 또는 가까운 데서 멀리 볼 수도 있다.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거 봐야겠다. 원경은 먼 거리에 있는 풍경을 대략적이거나 단순하게 묘사. 근경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세밀하고 상세하게 묘사. 그러면 묘사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원경인지 근경인지도 구분지어서 알 수가 있겠죠. 또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부는 화자의 모습. 이 모습은 내면 세계 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 있는 것에서 화자 자신에게 반대로 이동한다.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이미지 갈게요. 이미지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는 시각이 있다, 청각이 있다, 후각이 있다, 미각이 있다, 촉각이 있다. 제가 설명할 건 아니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잘 봐. 1번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어야 되고요. 하나의 감각적인 대상이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키워드 하나 나와요. 전이. 여기 나와 있는 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 얘를 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오른쪽에 보세요. 복합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합적 이미지와 공감각적 이미지 대조시켜야 돼. 구분해야 돼. 볼게. 복합 감각 이미지라고 하는 건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려고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나란히 늘어놓은 것을 복합 감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복합 감각 이미지는요, 공감각적 심상과 다르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감각이 두 가지 이상 나온다. 공통점. 차이점은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지만 복합 감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채 이미지, 색깔 이용하는 거지. 색채어. 또는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어의 속성이나 분위기로 인해 색채와 관련된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계절감이라고 하는 건 뭐 봄에는 벚꽃 보면 봄, 동백꽃 하면 겨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계절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상승 이미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하강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올라가니까 희망적이겠죠. 내려가니까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이겠죠. 얘는 방향성이고, 운동성에 따라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있고 정적인 이미지가 있대요. 간단하게 갈게요. 이 동이라고 하는 글자를 동작이나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움직임이 드러날 거고, 정적의 정이라는 글자를 정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 활발한 느낌을 줄 거고, 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 조용한 느낌을 주겠죠. 당연한 이야기. 주제. 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나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한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요. 주제를 한정 지어서 특정한 주제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주제는 오늘날에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자료로 읽어보십시오.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주제 이어서 나오죠. 삶의 모습과 반성과 성찰, 대상과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풍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풍자는 오른쪽 볼까요? 비판적 대상이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드러내냐면 과장하거나 왜곡, 비꼬아 우스꽝스럽게 비판적 웃음을 유발한다. 풍자는 웃음 유발 플러스 비판의 의도까지 들어간 게 풍자고요. 풍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분해야 되는 건 해악이죠. 해악은 단순하게 웃음 유발하면서 동정과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해악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차피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뒤에 더 살펴볼게요. 네 번째, 주제별로 봤을 때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노래하는 작품도 있다. 우리가 봤던 상춘곡이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뻔한 이야기, 낯선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가사할 때 제가 정리했던 건데, 유교적 가치 실천이라고 해서 유교적 가치는 영군지정, 우국충정, 절이절개, 학문수양, 효화 같은 것들이 있다. 어렵지 않을 거고. 3번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해서 알고 계시고요. 안분지족 나오면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도 추구해서 알고 계세요. 안빈낙도나 안분지족이나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안분지족도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겠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였습니다. 마찬가지 또 문제 나오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은 서술자와 시점인데 이건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소설은 다음 주 보너스 강의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1일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생각해보고 좀 우울하면 아니죠.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면 바로 소설도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소설보다 지금 우리가 고전시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시가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낙서 한번 해볼게. 미안해. 2021년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해 잘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